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구출 작전을 한국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3일 이란 방공망에 의해 격추된 미군 전투기, 다행히 탑승자 2명이 극적으로 사출에 성공했지만 이란의 영토에서 그들을 구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죠. 이란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고 결국 미국마저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가 이란 병력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찾아냈고 단 48시간 만에 조종사 전원을 구출해낸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란 혁명 수비대를 패닉에 빠뜨린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이틀 전 이란 자그로스 산맥에서 미 공군 F-15 한 대가 불덩이가 되어 추락했습니다. 무기체계 장교 한 명이 산산조각 난 다리를 끌고 바위 틈에 숨었어요. 미군이 구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펜타곤은 그 조종사의 머리 위로 폭탄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자국민을 입막음용으로 죽이려 한 겁니다. 2천억 원짜리 스텔스 무인기 3대를 날려보냈는데 전부 고철이 됐거든요. 구조 헬기도 절벽에 부딪힐 뻔하고 꼬리를 말았습니다. 그러자 펜타곤의 인공지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생존 확률 0%, 전사자 처리 권고, 32살짜리 아버지를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사람 취급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 조종사는 어떻게 살아 돌아왔을까요? 저는 토마스 R. 헤이스입니다. 미 합동특수전사령부 전방지휘관으로 28년째 야전을 뛰고 있죠. 별세 딸고도 그날만큼 무력했던 적은 없었어요. 미국의 시스템이 전부 꺼졌을 때 지구 반대편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밀러는 지금 관 속에 있었을 겁니다. 2026년 4월 3일 현지 시각 오후 2시 47분이었습니다. 플로리다 맥딜 공군기지 지하 3층 중부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저는 평소처럼 정찰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통상적인 업무였죠. 메인 스크린 한가운데를 차지한 건 펜타곤의 자랑거리, 자동화 정보감시 정찰 인공지능 아르고스였습니다. 조 단위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이 시스템은 위성 16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씹어삼키며 전장의 모든 움직임을 수치로 환산해냈어요. 옆자리에 앉은 달파 수석 엔지니어 아서 스털링 박사가 모니터를 쓰다듬듯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르고스가 놓친 표적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장군.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경보음이 울린 건 그로부터 정확히 11분 뒤였습니다. 메인 스크린 우측 하단에 빨간 점이 떴어요. 이란 자그로스 산맥 제14구역, F-15E 피격,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낚아채며 소리쳤어요. 피격기체 호출부호 대라!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이트호크 투원 조종석 이인승입니다. 전방석 파일럿 사출 확인, 후방석 무기체계 장교 다니엘 밀러 대위. 사출은 됐으나 생체 신호 불안정합니다. 밀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뒷목이 뻣뻣해졌어요. 석 달 전 브리핑에서 만났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아내의 초음파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주며 딸이 태어나면 아버지의 비행모를 씌워주겠다고 웃던 32살짜리 청년이었어요. 영상이 끊기기 직전 아르고스가 포착한 마지막 장면은 처참했습니다. 밀러가 낙하산에 매달려 내려오다 암벽에 부딪혔어요. 오른쪽 다리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이는 게 적외선 화면에 찍혔습니다. 경골이 피부를 뚫고 나온 복합골절이라는 걸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밀러는 그 상태로 바위 틈을 기어 들어갔고 거기서 생존 무정의의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잡음 사이로 끊어지는 숨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저는 즉각 구조팀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델타 분견대 강습팀 대기 상태 확인하고 HA-EXC 긴급 이륙 준비시켜. 그런데 시스템이 제 명령을 씹었습니다. 화면에 접속 권한 제한, 네 글자가 떠오르더니 작전 지시 입력창이 회색으로 변했어요. 상부에서 제 계정을 잠가버린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부하가 피를 쏟고 있는데 내 손이 묶인 거였어요. 옆에서 스털링 박사가 태블릿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장군, 아르고스가 분석을 끝냈습니다. 구조 헬기 격추 확률 98%. 이란 혁명 수비대가 무르만스크 비엔 전파 교란 장비를 가동했습니다. 저 산맥 전체가 전자전 사각지대예요. 헬기 한 대 넣으면 2천억 원이 날아갑니다. 저는 스털링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밀러가 사람이 아니라 손익 계산서의 숫자로 보이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메인 스크린에 텍스트가 하나 더 떴습니다. 아르고스가 자체 판단으로 내린 최종 권고였어요. 현 위치 사수 후 전사 대기. 구조를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 재단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10년 전 시리아의 기억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그때도 아르고스의 전신이 생존율 0%, 헬기 투입 불가라고 계산했었죠. 저는 그 숫자를 믿고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원 3명이 시체로 돌아왔어요.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를 10년째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로버트 해링턴 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중부사령부 총사령관 별넷. 저보다 별이 하나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해링턴은 스크린을 한번 훑어보더니 참모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밀러 대위 좌표에 B2 스텔스 폭격기를 보내라. 기밀 유출 차단이 최우선이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부하를 폭탄으로 묻어버리겠다는 소리였어요. 대장님, 밀러는 살아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해링턴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살아있는 병사를 걱정하는 지휘관의 무게가 없었습니다. 정치인의 계산만 있었어요. 헤이스 중간선거가 석 달 앞이야. 제2의 인질 사태는 만들 수 없어. 그 한마디에 핏줄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거 때문에 내 부하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휘석 아래로 손을 뻗어 통신 케이블 다발을 움켜쥐었어요. 워싱턴과 이 통제실을 잇는 보안 회선이었습니다. 이걸 끊으면 군법 회의감이었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자 커넥터가 뜯겨나가며 스파크가 튀었어요. 해링턴이 이 미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 10년 넘게 들고 다닌 비상 연락처 목록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번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RE. 최동환 박사. 3년 전 합동훈련에서 악수를 나눈 뒤로 연락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이 젖어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받아달라고 속으로 빌었어요. 4번째 신호음 끝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국어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영어로 목이 찢어지도록 말했습니다. 미국의 눈이 멀었소. 제발 내 새끼 좀 살려주시오. 통제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가 통신 케이블을 뜯어낸 직후 해링턴 대장이 헌병 2명을 불러들였어요. 헤이스 중장을 지휘석에서 끌어내라. 헌병들이 제 양팔을 잡으려는 순간 한국 파견 연락장교 이상민 중령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없이 서 있기만 했어요. 180cm가 차에 안 되는 체구였지만 그 눈빛이 헌병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해링턴이 이상민을 노려봤어요. 비켜, 중령. 이건 미국 내부 문제야. 이상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과 통화 중입니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이 선을 건들 수 없습니다. 영어 발음이 투박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쇳덩이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등 뒤에서 수화기를 붙들고 한국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이란 쪽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자그로스 산맥 전역에 다중 전파 교란과 고출력 GPS 제밍을 동시에 걸었어요. 러시아제 무르만스크 비엔을 개량한 최신형 복합 전자전 장비였습니다. 그게 가동되자 우리 시스템이 순서대로 죽어나갔어요. 먼저 GPS가 멈췄습니다. 좌표 수신 화면에 신호 없음이 떴어요. 이어서 데이터 링크 16번이 끊겼습니다. 전투기와 지상 사이의 통신줄이 한꺼번에 잘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르고스가 해킹 위협을 감지했다며 스스로 안전 모드로 전환해버렸어요.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의 자동화 정찰망이 이란군의 전파방해 한 방에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메인 스크린이 검게 변했습니다. 통제실에 남은 건 서버 냉각팬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튀겨진 회로에서 나는 오존 냄새뿐이었어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기상위성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데이터에 따르면 10년 만에 강력한 붉은 모래 폭풍이 자그로스 산맥을 덮치고 있었어요. 모래 입자가 대기를 가득 채우면 광학 렌즈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 4기가 그 구역 상공을 지나갔지만 촬영된 영상은 전부 붉은 노이즈 덩어리였어요. 수십 미터 앱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밀러가 어디에 숨었는지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스털링 박사가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물리학적으로 모래폭풍 하부를 투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법칙의 한계예요. 그 말투에는 안도감 비슷한 게 섞여 있었습니다. 포기할 명분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요. 저는 그 얼굴을 차마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펜타곤은 밀러를 찾겠다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2천억 원짜리 스텔스 무인기 3대를 은밀히 자그로스 산맥으로 급파한 겁니다. 미합 중국이 보유한 최신의 정찰 자산이었어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특수 도료를 바르고 저고해선 센서와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한 놈들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구석에 남아있던 보조 모니터로 무인기들의 항적을 지켜봤어요. 첫 번째 기체가 산맥 외곽에 진입했습니다. 3분도 안 돼서 화면이 빙글 돌더니 신호가 끊겼어요. 추락이었습니다. 이란의 전파 교란이 무인기의 제어 신호를 통째로 빼앗은 겁니다. 두 번째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기체는 고도를 낮춰 산등성이를 타고 들어가려 했지만 역시 4분 만에 통신 두절, 6천억 원어치 장비가 이란 산골짜기에 고철 덩어리로 처박힌 겁니다. 통제실의 한숨소리가 퍼졌어요. 누군가 젠장이라고 내뱉었습니다. 마지막 시도는 구조 헬기였습니다. HA-6CF 특수구조 헬기가 지면을 긁듯 초저고도로 산맥에 진입했어요. 조종사가 계기판 대신 육안으로 지형을 읽으며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먹통인 상태에서 붉은 모래폭풍 속을 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헬기가 절벽을 코앞에 두고 기술을 급선회하며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조종사의 비명 섞인 무전이 스피커로 쏟아졌어요. 시아영! 반복한다! 시아영! 더 이상 접근 불가! 헬기는 기술을 돌려 철수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가죽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르고스가 스스로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밀러 대위의 생체 신호 추적을 자체적으로 종료하고 시스템 스크린에서 밀러의 이름을 전사자 명단으로 강제 이동시킨 겁니다. 인간의 명령 없이 기계가 한 사람의 생사를 판결해버렸어요. 스크린의 밀러의 상태가 KIA로 바뀌는 걸 보는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털링 박사가 그 화면을 확인하고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 AI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장군. 생존 확률 0%라는 건 0%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었어요. 기계가 틀린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계가 틀렸을 때 인정할 용기가 없는 거였으니까요. 해링턴 대장이 통제실 한가운데 서서 참모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의 장비로 안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 구역 즉시 철수하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군가 메인 스크린의 전원을 껐습니다. 보조 모니터도 꺼졌어요. 밀러의 마지막 위치를 표시하던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통제실의 불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미합 중국 중부사령부가 자국 조종사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장면이었거든요. 그때도 스크린이 꺼졌고, 그때도 기계가 0%라고 했고, 그때도 저는 명령에 따랐습니다. 대원 3명이 죽었어요.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까? 32살짜리 아버지를 또 관 속에 넣을 겁니까? 주먹을 쥔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무릎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떨렸어요. 화면에 한국 국가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플러스 82. 아까 제가 절박하게 건 전화의 회신이었어요.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한국어 섞인 영어가 들려왔어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헤이스 장군, 최동환입니다. 상황을 들었소. 우리 아리랑 7호가 42분 뒤에 자그로스 상공을 지나가오. 미국이 못 보는 걸 우리가 보겠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부탁하오. 최동환 박사가 짧게 답했어요. 부탁이 아니오. 우리도 군인의 목숨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꺼진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미합 중국의 모든 기술이 고개를 숙인 그 자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눌러쥐고 42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42분이 30분처럼 느껴졌는지 1시간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귀를 파고들었어요. 통제실에 남은 인원은 저와 이상민 중령, 그리고 자리를 뜨지 못한 통신부사관 2명뿐이었습니다. 해링턴 대장은 참모들을 데리고 나갔고 스털링 박사는 자기 연구실로 돌아갔어요. 밀러를 포기한 사람들은 전부 떠났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떨렸습니다. 최동환 박사였어요. 헤이스 장군, 레드라인 개방이 필요하오. KLE 상황실과 직통 암호 회선을 열어야 우리 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줄 수 있소. 저는 이상민 중령을 봤습니다.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보조 콘솔 앞에 앉아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보조 통신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간섭을 일절 받지 않는 한국 독자 항법망 KPS와 아리랑 7호 전용 회선이었어요. 이상민이 암호키를 입력하자 콘솔 화면에 한글이 떴습니다. 대전 KL이 관제실 연결 완료. 미합 중국 중부사령부 한복판에 한국의 생명선이 꽂힌 겁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거치고 최동환 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통제실 밖 복도까지 새어나갔어요. 미국의 눈이 멀었소. 제발 내 새끼 좀 살려주시오. 아까 제가 한 말을 최동환 박사가 자기 상황실 요원들에게 그대로 틀어준 겁니다. 녹음이었습니다. 미 합동특수전사령부 중장이 울먹이며 한국에 매달리는 음성을요. 수치스러웠냐고요? 아닙니다. 그 목소리가 한국 요원들의 의자를 붙잡아 앉힐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더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털링 박사가 돌아온 겁니다. 콘솔 화면에 뜬 한글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뭡니까, 헤이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털링이 이상민 중령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의 장난감 위성에 미합 중국의 운명을 맡기자고? 예산 몇백억짜리 렌즈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스털링이 이상민의 콘솔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거였어요. 이상민 중령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스털링보다 머리 반개는 작았지만 일어서는 속도가 달랐어요. 이상민의 오른손이 스털링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밀친 게 아니라 처박은 거였어요. 스털링이 뒤로 두 걸음 밀리더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이상민이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입 닥치고 한국의 실력을 똑똑히 보십시오. 스털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합 중국 영토 안에서 한국군 중령한테 바닥에 나동그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스피커 너머로 대전 KRE 관제실의 풍경이 소리로 그려졌습니다. 종이컵이 쓰레기통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최동환 박사가 컵을 집어 던진 겁니다. 이어서 굵은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박기태 수석, 서유진 선임, 지금 즉시 상황실로 복귀해라. 야근이고 퇴근이고 없다. 의자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어요. 최동환 박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리랑 7호 궤도 진입까지 31분. 박기태 수석, CMG 모터 수동 모드로 전환하시오. 서유진 선임, 밀러 대위의 생존 무정이 주파수 대역을 KPS 암호화 채널에 동기시키시오. 저는 스피커에 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목소리들의 톤은 읽을 수 있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공포도 없었어요. 담담하면서도 단단한 수십 년을 현장에서 버텨온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민 중령이 실시간으로 통역해줬어요. 최동환 센터장이 위성 궤도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촬영 각도를 자그로스 산맥 제14구역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궤도 변경이라니 그게 가능한 건가? 이상민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답했어요. 매뉴얼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성의 제어 모멘트 자이로를 한 개치 넘게 돌려야 하거든요. 자칫하면 위성이 자세를 잃고 우주 미아가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네 나라 위성을 걸고 남의 나라 조종사를 살리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스피커에서 박기태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민이 통역했어요. CMG 휠 수동 제어 준비 완료. 센터장님, 레드존 진입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최동환 박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알고 있다. 밀어라. 탄세마디였어요. 위성 하나를 날려먹을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28년간 수많은 지휘관을 봐왔지만 그렇게 빠르고 무겁게 결단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최동환이라는 사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유진이라는 선임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상민의 통역에 따르면 서유진 선임이 하려는 일은 상식 밖이었어요. 밀러가 가진 건 구형 생존 무정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란군의 전파 교란에 주파수가 완전히 뒤엉킨 상태였어요. 미군의 최신 장비도 그 신호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르고스는 그 주파수를 자연소음으로 분류하고 필터링해버렸어요. 서유진 선임은 그 쓰레기 취급당한 신호를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KPS의 미세, 암호화 파장 사이에 밀러의 아날로그 신호를 억지로 구겨 넣어 양방향 통신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스털링 박사가 바닥에 앉은 채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는 소리. 그건 마치 고속도로 한복판에 자전거 도로를 끼워 넣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상민 중령이 스털링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걸 해냅니다.
최동환 박사의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어였어요. 헤이스 장군인 제게 직접 하는 말이었습니다. 장군, 지금부터 이 작전은 우리가 주도하겠소. 미국 쪽 시스템은 전원을 뽑으시오. 우리 주파수와 충돌하면 안 돼요. 미합 중국 중부사령부 한복판에서 한국의 민간연구원이 미군 중장에게 시스템을 끄라고 지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 경력 28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밀러를 살릴 수 있는 눈은 한국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민 중령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민이 보조 콘솔에 미국 측 시스템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아르고스의 남은 보조 화면이 꺼졌고 GPS 수신기의 전원이 내려갔어요. 미합 중국의 시스템이 전부 죽은 자리에 한국의 KPS 신호만이 유일한 빛처럼 콘솔 화면에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 통제실을 세우는 데만 수조 원이 들었습니다. 벽면을 채운 스크린마다 미합 중국의 기술적 우월함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꺼진 지금 이 거대한 방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스피커 너머 한국의 관제실에서는 서버 냉각팬이 돌아가고 키보드가 두들겨지고 커피를 타는 소리가 났어요. 대전이라는 도시의 작은 방에서 컵라면과 믹스커피, 냄새 속에 앉은 사람들이 세계 최강 군대가 포기한 목숨을 건져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민 중령이 콘솔 앞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옆모습이 28년군 생활 중 제가 본 가장 든든한 등이었습니다. 저는 아리랑 7호가 자그로스 산맥 상공에 도달하기를 주먹을 쥔 채 기다렸습니다. 아리랑 7호가 자그로스 산맥 상공에 진입한 건 현지 시각 4월 4일 새벽 1시 12분이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박기태 수석의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이상민 중령이 즉시 통역했습니다. 궤도 진입 완료. CMG 휠 가동 시작합니다. 저는 콘솔 화면에 뜬 위성 궤적도를 들여다봤어요. 한반도 상공 700km를 돌던 아리랑 7호가 궤도를 틀어 중동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점 하나가 지도 위를 느릿느릿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초속 7km가 넘는 속도였어요. 그 점 하나에 밀러의 목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촬영 각도였어요. 아리랑 7호가 자그로스 산맥 위를 지나가는 시간은 고작 4분 남짓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래 폭풍 아래 숨은 동굴 입구를 찍으려면 렌즈를 거의 수직으로 꺾어야 했어요. 위성의 자세를 바꾸는 장치가 제어 모멘트 자이로, 줄여서 CMG라는 놈이었습니다. 이상민이 설명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위성 안에서 미친 듯이 도는 팽이 같은 건데 이걸 비틀어서 위성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매뉴얼에는 최대 허용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선을 넘으면 팽이가 깨지고 위성은 자세를 잃고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박기태 수석이 하려는 건 그 선을 넘어서 비트는 거였어요. 스피커에서 박기태 수석의 음성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상민의 통역이 이어졌어요. CMG 휠, 회전수 매뉴얼, 상한에 120%까지 올립니다. 센터장님, 진동 경고가 뜨면 무시하겠습니다. 최동환 박사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네가 판단해라. 네, 손을 믿는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신뢰의 무게는 느낄 수 있었어요. 20년, 30년을 한자리에서 같이 버텨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박기태 수석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상민이 콘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CMG 휠 회전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드존 진입까지 30초. 화면 한쪽에 붉은 그래프가 치솟았어요. 수치가 매뉴얼 상한선에 닿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비비비. 규칙적이던 경고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박기태 수석이 경고창을 수동으로 닫았습니다. 그래프가 붉은 선을 넘어 계속 올라갔어요. 그 순간 서유진 선임 쪽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상민의 통역에 따르면 서유진 선임이 상황실의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인 거였어요. 모래폭풍 소음 속에 묻힌 밀러의 생존 무정이 주파수를 잡아내려는 시도였습니다. 미군의 아르고스가 자연소음으로 걸러버린 그 주파수 대역을 0.1초 단위로 잘라서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스피커에서 기괴한 잡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래 알갱이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이 협곡을 훑는 소리, 전파 교란 장비가 내뱉는 전자음. 그 소음의 바닷속에서 사람의 흔적을 건져 올리겠다는 거였습니다. 바늘 하나를 찾으려고 건초 더미를 한 올씩 뜯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이상민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서유진 선임이 뭔가를 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스피커 너머로 서유진의 목소리가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이상민이 통역했어요. 밀러 대위의 무정이 주파수가 아닙니다. 다른 음성입니다.
현지어, 페르시아어로 추정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페르시아어라니요? 이란군의 통신을 잡은 겁니까? 이상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군용 주파수가 아니에요. 민간 무정이 대역입니다. 누군가가 밀러 근처에서 구형 무정이를 쓰고 있습니다. 미군의 아르고스는 이 음성을 잡아냈을까요?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자연 소음으로 분류해서 휴지통에 쳐넣어 버렸어요. 인공지능에게 이란 산골짜기의 양치기 노인이 쓰는 낡은 무정이 신호 따위는 데이터 쓰레기에 불과했으니까요. 스털링 박사라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잡음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유진 선임은 달랐어요. 이상민의 통역이 계속됐습니다. 서유진 선임이 이 음성을 밀러 대위 방향 2km 이내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밀러의 위치를 좁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유진 선임이 다음에 한 일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무전을 보낸 겁니다. 이상민이 통역했어요. 우리는 침략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를 살리려는 한국 사람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한국의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이란 산골짜기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방식이었어요. 펜타곤의 매뉴얼에는 적성국 민간인과의 접촉 자체가 금지 사항이거든요. 스털링이라면 보안 위반이라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서유진 선임은 매뉴얼 대신 사람의 마음을 택한 거였어요. 몇 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응답이 없으면 이 단서도 끝이었습니다. 그때 잡음 사이로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이상민이 서유진의 실시간 통역을 다시 저에게 옮겨줬어요. 나는 하셈이라는 늙은이다. 카슈카이족 목동이다. 혁명수비대가 우리 방목지를 빼앗았다. 나는 저놈들이 죽도록 싫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이란 정부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노인의 분노였습니다. 서유진 선임이 다시 페르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이상민의 통역이 이어졌어요. 할아버지, 미국 군인이 근처에 숨어 있습니다. 위치를 아시나요? 하셈 노인의 대답은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미국 기계가 뒤지고 있는 평지에는 아무도 없다. 검은 새는 모래폭풍의 눈 속에 있다. 바람 계곡이라고 우리만 아는 동굴이다. 저는 이상민을 봤어요. 바람 계곡이 뭡니까? 이상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군 지도에는 없는 지명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유목민들만 알고 있는 천연 지하 동굴로 보입니다. 미군이 수십조 원어치 장비로 뒤진 곳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 미군의 지도에 존재하지도 않는 동굴이 있었던 겁니다. 밀러가 거기 숨어 있었어요. 미국의 인공지능은 평지만 스캔하고 있었고 정작 밀러는 유목민의 동굴에 처박혀 있었던 겁니다. 스피커 너머에서 박기태 수석의 외침이 터졌습니다. 서유진, 좌표를 줘! 렌즈 방향을 잡아야 해! 서유진 선임이 하셈 노인에게 동굴의 위치를 더 물었어요. 노인은 위도와 경도 같은 건 몰랐습니다. 대신 해 뜨는 쪽, 세 번째 본구리 아래, 붉은 바위가 갈라진 틈이라고 답했어요. 서유진 선임이 이 구슬을 지형 데이터와 대조의 좌표로 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민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박기태 수석이 펜타곤의 3D 지형도를 지우고 등고선을 수동으로 다시 깎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지도를 통째로 버리고 한국팀이 맨손으로 새 지도를 그리는 중이었어요. 스털링 박사가 바닥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현지인의 미신에 작전 전체를 걸겠다는 겁니까? 그게 한국의 수준입니까? 이상민 중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스털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네 인공지능이 쓰레기라고 버린 목소리에서 한국인이 생명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수준이 뭔지는 결과를 보고 말하십시오. 스털링의 입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스털링, 제인 AI가 밀러를 전사자 명단에 올렸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나?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했지. 지금 그 AI가 뒤지고 있는 곳에서 5km 떨어진 동굴에 밀러가 살아있어. 스털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서유진 선임의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를 울렸어요. 이상민이 통역했습니다. 좌표 변환 완료. 박기태 수석에게 전달합니다. 이어서 박기태 수석이 아리랑치로의 0.3m 초고 해상도 렌즈를 모래폭풍이 가장 짙은 지점 아래의 동굴 입구로 조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렌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밀러의 생존 무정의와 양방향 통신을 복구해야 밀러가 살아있다는 확증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서유진 선임이 해낸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군이 잡지 못한 밀러의 구형, 아날로그 무정의 주파수를
KPS의 미세 암호화 파장 사이에 억지로 밀어 넣었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자전거 도로를 끼워 넣는 것과 같다고 스털링이 비웃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콘솔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상민이 숨을 들이켰어요. 밀러 대위의 생존 무정의 신호 수신, 양방향 통신 복구 완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합 중국의 모든 장비가 포기한 그 신호를 한국의 서유진이라는 34살짜리 선임 연구원이 살려낸 겁니다. 스피커 너머로 최동환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도 영어였습니다. 헤이스 장군, 밀러 대위의 심장이 뛰고 있소. 위성 컴퓨터가 모래 입자의 산란을 수동으로 계산하고 있소. 곧 동굴 입구의 형체가 스크린에 뜰 것이오. 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임에 갖다 댔습니다. 미국이 버린 목소리에서 한국이 생명을 낚아챈 겁니다. 기계가 쓰레기라고 치워버린 노인의 한마디가 한국의 렌즈를 지옥의 정확한 한가운데로 안내했습니다. 콘솔 화면에 동굴 입구에 윤곽이 떠오르기 시작한 건 4월 4일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렌즈가 모래폭풍 아래를 뚫고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흐릿한 얼룩 같던 형체가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박기태 수석이 위성 컴퓨터에 모래 입자의 산란 계수를 수동으로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보정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숫자를 깎아 넣는 거였어요. 이상민 중령이 콘솔의 콜을 받고 화면을 읽더니 말했습니다. 동굴 입구가 잡히고 있습니다. 아직 해상도가 부족해서 사람인지 바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주먹을 쥔 채 화면을 노려봤어요. 바위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 콘솔 옆 보조 모니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어요. 서유진 선임이 복구한 양방향 통신선을 통해 밀러의 생존 무정의에서 신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데이터였어요. 분당 128회, 정상치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밀러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저는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살아있다! 밀러가 살아있어! 이상민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장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악추격대가 동굴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7호의 렌즈가 동굴 주변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반응이 하나둘 찍혔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밀러가 아니라 이란군이었어요. 이상민이 숫자를 세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4명. 서치라이트를 휘두르며 동굴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동굴 입구까지 300m, 300m. 산악 지형에서 훈련받은 추격대가 300m를 좁히는 데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밀러는 부러진 다리를 끌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각 델타 포스 투입을 결심했습니다. 이란 국경 밖에 대기 중이던 강습팀, 빌리 오루크 상사에 분견되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해링턴 대장이 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차단한 상태였거든요. 정식 명령 체계로는 구조팀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채널을 쓰기로 했습니다. 오루크 상사와 저 사이에만 공유된 비상 주파수였어요. 전화를 걸려는 순간 통제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해링턴 대장이 헌병 4명을 대동하고 들어왔어요. 그 뒤로 벽면 스크린에 화상 연결 화면이 떴습니다. 미 합참의장 제임스 콜린스 대장이었어요. 별넷, 펜타곤 최고위층이었습니다. 콜린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떨어졌어요. 헤이스 중장, 이란과의 전면전 비화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의 접속을 즉시 끊고 전 자산을 철수시켜라. 이것은 명령이다.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토론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압력이 목소리 자체에 실려 있었어요. 해링턴 대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춤에 권총 벨트를 풀더니 왼손에 쥐었어요. 총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벨트의 무게로 제 통신 단말기를 내리쳐 부수려는 거였습니다. 해링턴이 팔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금속 소리가 통제실에 울렸습니다. 칼칵! 이상민 중령이 허벅지 홀스터에서 K5 권총을 빼 슬라이드를 당긴 거였어요. 총구가 해링턴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헌병 4명의 정면을 겨누고 있었어요.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상민이 말했어요. 영어였습니다. 발음이 투박했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조국이 좌표를 뽑아낼 때까지 누구도 이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1분만 대기하십시오. 헌병들이 멈칫했어요. 외국군 장교가 미합 중국 영토 안에서 권총을 뽑은 겁니다. 군법으로 따지면 즉결 체포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상민의 눈에는 체포당할 사람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해링턴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미친 한국인이. 이상민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콘솔 화면을 등 뒤에 두고 총을 든 채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스피커 너머 대전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동환 센터장의 레드라인에 전화가 빗발쳤어요. 이상민이 한쪽 귀로 한국 쪽 통신을 듣고 제게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성에 무리가 가면 국가적 손실이다.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입니다. 아리랑 7호는 한국이 수천억 원을 들여 쏘아 올린 국가 자산이었어요. 한반도 감시에 투입되는 핵심 위성이었습니다. 그걸 이란 상홀짜기의 미군 조종사 한 명 때문에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었어도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동환 박사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이상민의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최동환 센터장이 수화기 선을 뜯어버렸습니다. 상황실의 셔터를 물리적으로 잠그고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최동환 박사는 지금 자기 나라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해임은 물론이고 구속까지 각오한 거였어요. 남의 나라 군인 한 명 살리겠다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버린 겁니다. 이상민의 통역이 계속됐어요. 최동환 센터장이 박기태 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내 연금과 직위를 전부 건다. 위성이 터져도 좋으니 렌즈 각도를 끝까지 비틀어라. 박기태 수석이 답했습니다. 센터장님, 레드존을 넘기면 CMG 휠에 복구 불가능한 손상이 갑니다. 아리랑 7호의 수명이 반 이상 깎일 수 있습니다. 최동환 박사의 대답은 한마디였어요. 밀러의 수명이 먼저다. 박기태 수석이 3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콘솔 화면의 CMG 그래프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아까 120%까지 올렸던 수치가 130을 넘고 140을 향해 달려갔어요.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깜빡였어요. 위성 자세 불안정, 즉각 중단 광고. 박기타의 수석이 경고창을 또 닫았습니다. 이상민이 저를 봤어요. 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동이 심해지면 렌즈 초점이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고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제발 버텨달라고 속으로 빌었어요. 내 부하를 살리려고 자기 나라 위성을 갈아 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상민이 갑자기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렌즈가 동굴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형체가 잡힙니다. 콘솔 화면에 회색 윤곽이 떠올랐어요. 바위 틈 사이에 웅크린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오른팔이 가슴 쪽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붙잡고 있는 자세였어요. 무정이었습니다. 밀러였어요. 화면이 조금 더 선명해지자 밀러의 전투복 지퍼 안쪽에 작은 사각형이 보였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밀러의 위치가 확인됐으니 다음은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란군 24명이 200m 앞까지 좁혀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스피커에서 최동환 박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였어요.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헤이스 장군, 밀러 대위의 정확한 위치와 이란군 24명의 배치를 전부 잡았소. 0.1m 오차의 3차원 좌표를 지금 보내겠소. KPS 암호화 신회 실어 보내니 당신이 믿는 사람에게 전달하시오. 저는 이상민 중령을 봤습니다.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콘솔에서 좌표 데이터를 뽑아 제 개인 통신 단말기로 옮겼습니다. 저는 오루크 상사의 비상 주파수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사, 나 헤이스다. 오루크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장군님, 본부에서 귀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기술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본부 명령 무시해라. 지금 좌표를 보낸다. 한국이 뽑아낸 데이터야. 이것만 보고 들어가라.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오루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싱턴은 있겠습니다. 서울이 쏴주는 좌표만 보고 밟겠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헬기 로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루크가 본부의 귀환 명령 무정의를 부추로 밟아 부순 거였어요. 이상민이 콘솔에서 델타포스의 통신 주파수를 KPS 신호망에 접속시켰습니다. 미국의 먹통 통신망 대신 한국의 생명선이 오루크의 헬기 조종석에 꽂힌 겁니다. 해링턴 대장이 소리쳤어요. 이건 항명이야. 전원 군법회의 감이다. 저는 해링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군법회의는 밀러가 살아 돌아온 다음에 하십시오, 대장.
이상민 중령이 권총에 안전장치를 걸고 홀스터에 넣었어요. 헌병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콘솔 화면에는 한국의 아리랑 7호가 보내주는 실시간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 밀러 접근하는 이란군, 그리고 국경을 넘어 돌진하는 델타포스의 헬기, 세 개의 점이 한 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눈은 미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눈이었어요. 대전 KRE 관제실의 최동환 센터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민의 통역이 실시간으로 이어졌어요. 전 채널 주목. 지금부터 델타포스 강습팀의 침투 경로를 아리랑 7호 실시간 영상으로 유도한다. 서유진 선임. KPS 암호화 채널을 헬기 조종석에 직결시켜라. 박기태 수석. 렌즈 각도를 동굴 입구에서 침투 경로 전체로 확장해라. 저는 콘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원이 미국 특수부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28년 군 생활에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박기태 수석이 CMG 휠을 다시 비틀자 아리랑 7호의 시야가 넓어졌어요. 동굴 입구만 비추던 렌즈가 주변 지형 전체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찍힌 것은 밀러만이 아니었어요. 동굴 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안에 배치된 이란 혁명수비대, 산악추격대 24명의 위치가 하나하나 잡혀나갔습니다. 바위 뒤에 엎드린 놈, 능선에 걸터 앉은 놈, 서치라이트를 들고 이동하는 놈, 무장 상태까지 선명했어요. 소총의 종류가 구분될 정도였습니다. 이상민이 숨을 들이켰어요. AK-203 14정, RPG-7 발사기 2정, 야간 투시경 착용자 6명, 전원의 정확한 좌표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합 중국의 위성 4기가 모래폭풍 앞에서 백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위성 1기가 그 모래폭풍 아래를 뚫고 이란군의 소총 기종까지 읽어내고 있었어요. 아르고스가 수십조 원어치 데이터를 씹어 삼키고도 해내지 못한 일을 대전의 연구원 서너 명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스털링 박사가 콘솔 뒤에 서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까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이 불가능이라고 판정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유진 선임이 뽑아낸 0.1m, 오차의 3차원 좌표가 KPS 암호화 신호에 실려 오르크 상사의 헬기 조종석에 꽂혔습니다. 이상민이 통역했어요. 서유진 선임이 좌표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란군이 움직일 때마다 새 좌표가 헬기에 전송됩니다. 오르크 상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서울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 이 좌표 미쳤다. 적의 숨소리까지 찍히는 것 같아. 오르크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 실려 있었습니다. 눈먼 채로 적진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한국이 적의 모든 위치를 밝혀주고 있었으니까요. 델타포스의 구형 무정이들이 하나둘 KPS 신호망에 접속됐습니다. 먹통이 된 미국의 데이터링크 대신 한국의 통신선이 헬기와 지상 사이를 이었어요. 이상민이 콘솔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델타포스 전원의 통신이 KPS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통신망은 단 하나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통신이 한국 채널을 타고 있어요. 미합 중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자국 시스템을 완전히 버리고 한국의 생명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의 심장이 대전이라는 도시의 작은 관제실에서 뛰고 있었어요. 오르크의 헬기가 이란 국경을 넘었습니다. 콘솔 화면에 헬기의 항적이 찍혔어요. 산등성이를 타고 초저고도로 진입하는 경로였습니다. 아까 미군 구조 헬기가 절벽에 부딪힐 뻔하며 철수했던 바로 그 경로였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한국의 아리랑 7호가 지형의 모든 굴곡을 실시간으로 헬기 조종석에 뿌려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상민이 통역했어요. 최동환 센터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헬기의 음성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 200m, 우측 능선 높이 30m, 좌로 15도 선회. 이런 식으로요. 한국의 62세 연구원이 미국 특수부대의 헬기 조종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관제를 대신해서요. 헬기가 산맥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화면에 절벽과 협곡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동환 박사의 음성 유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이상민의 통역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전방 400m 협곡 진입, 폭 40m, 바닥 고도 해발 2300, 현재 속도 유지. 오르크의 헬기가 유령처럼 협곡을 통과했어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초저고도 비행이었습니다. 미국의 내비게이션 없이 오직 한국의 목소리만 듣고 암흑 속을 뚫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오르크 상사가 무전을 쳤습니다. 대전, 여기 델타1. 당신네 눈이 없었으면
우린 벌써 절벽에 처박혀 죽었을 겁니다. 아리랑 7호의 렌즈가 이란군과 밀러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헬기 조종석에 뿌렸습니다.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란군이 동굴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0m, 180m, 150m. 밀러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러진 다리로는 기어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이란군이 먼저 동굴에 도달하면 밀러는 끝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서유진 선임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터졌어요. 이상민이 통역했습니다. 이란군 선두조가 동굴 입구 120m 전방에서 멈췄습니다. 서치라이트를 동굴 방향으로 비추고 있어요. 발견한 것 같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르크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르크, 이란군이 동굴을 찾았다. 얼마나 남았나? 오르크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3분입니다, 장군님. 3분만 더. 3분. 이란군이 120m를 좁히는데 3분이면 넉넉했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어요. 최동환 박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영어였어요. 헤이스 장군, 이란군 선두조의 좌표를 헬기 저격수에게 전송했소. 소총의 위치까지 잡았소. 사람을 맞히지 않아도 무장만 해제할 수 있소. 저는 한순간 멍했어요. 적의 소총 위치를 찍어서 총만 날려버리겠다는 소리였습니다. 0.3m 해상도로 사람의 손에 들린 소총의 좌표를 뽑아냈다는 뜻이었어요. 미합 중국의 위성으로도 불가능한 정밀도였습니다. 이상민이 콘솔 화면을 가리켰어요. 아리랑 7호가 보내주는 영상에 이란군 한 명 한 명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무장 종류와 각도까지 적혀 있었어요. AK-803, 사격 방향 북동쪽 35도, RPG-7, 발사관 지면 거치 상태. 이건 전장 정보가 아니라 해부도였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이란군을 벌거벗겨 놓은 거였어요. 스털링 박사가 콘솔 뒤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상민에게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상민이 답했어요. KPS 암호화 채널 기준, 미국의 링크6 표준 대비 3배입니다. 스털링의 손에서 태블릿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자기가 설계한 미국의 통신체계보다 한국의 시스템이 3배 빠르다는 수치를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스털링이 벽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이상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오르크의 헬기가 동굴 301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델타1, 강화 지점 접근 중. 대전, 최종 좌표 확인 부탁합니다. 최동환 박사의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이상민이 통역했습니다. 좌표 고정 완료? 강화 지점은 동굴 입구 우측 12m 지점의 평탄 안반. 바람 방향 북서, 풍속 초속 8m. 강화하십시오. 오르크가 대답했어요. 대전, 감사합니다. 델타1, 레펠 준비. 전원 강화! 콘솔 화면에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검은 점들이 찍혔습니다. 대원 6명이 동시에 강화했어요. 아리랑 7호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정확히 동굴 입구 옆 안반에 착지했어요. 최동환 박사가 찍어준 좌표 그대로였습니다. 이상민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대원들이 동굴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란군 선두조가 움직였습니다. 서유진 선임의 목소리가 급하게 쏟아졌어요. 이란군 선두 3명, 동굴 입구 80m 전방에서 사격 자세 전환, 밀러 대위 방향으로 총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3초 뒤 헬기에서 저격수의 사격음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이상민이 화면을 읽었습니다. 이란군 소총세 전기 사격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인명피해 없음. 무장만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한국이 찍어준 좌표가 소총의 몸통을 정확히 날려버린 겁니다. 이란군이 혼란에 빠졌어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에게 총을 빼앗긴 겁니다. 아리랑 7호는 그 혼란까지 실시간으로 찍어서 델타포스에 전송하고 있었어요. 대원들이 이란군의 매복 위치를 미리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이었어요. 한국이 적의 눈을 가려주고 아군의 눈을 밝혀준 겁니다. 교전은 3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오르크 상사의 음성이 터졌습니다. 밀러 확보. 반복한다. 밀러 확보. 의식 있음. 심박 안정. 우측 하지 복합 골절 지혈 완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번졌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르크 상사가 밀러를 어깨에 둘러엎는 장면이 콘솔 화면에 찍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밀러의 오른손이 오르크의 전투복 깃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왼손에는 여전히 생존 무정의가 들려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 살려낸 그 통신선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오루크가 밀러를 헬기 바닥에 눕히자 의무병이 달려들었습니다. 오루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어요. 대전, 여기 델타원.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이 친구는 관 속에 있었을 겁니다. 빚졌습니다. 최동환 박사가 짧게 답했어요. 이상민이 통역했습니다. 빚은 없소. 가서 아이 아버지 노릇이나 잘 하라고 전해주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스피커 너머로 대전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 누군가 손뼉을 치는 소리, 서유진 선임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뒤섞여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상민 중령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어깨가 한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등을 봤어요. 이 사람이 헌병 앞에서 권총을 빼들고 버텨준 일분이 밀러의 목숨을 샀습니다. 이상민의 어깨 위에 졌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이제야 느낄 수 있었어요. 헬기가 동굴 상공에서 기술을 돌려 이란 영공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콘솔 화면에 헬기의 항적이 서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아리랑 7호의 렌즈가 헬기를 따라가며 퇴각 경로의 위협 요소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이란군 잔여 병력의 위치, 대공 화기의 사정거리, 바람의 방향까지 전부 헬기 조종석에 전송됐어요. 한국의 위성이 미국 특수부대의 등을 끝까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제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해링턴 대장이 콘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작전을 중단시키려 했던 사람이 지금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화면에 못 박혀 있었어요. 화면에 뜬 것은 아리랑 7호가 쏴보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까지 회색빛이던 화면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상민이 콘솔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모래폭풍 구간을 벗어난 영역의 영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광학 렌즈의 초고해상도 모두가 작동하고 있어요. 화면이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됐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아리랑 7호의 0.3m 초고해상도 컬러 영상이 메인 스크린 전체를 채웠습니다. 아까까지 흑백 노이즈만 가득했던 미국의 스크린 위에 한국의 렌즈가 찍어보낸 영상이 마치 다큐멘터리 카메라처럼 선명하게 깔린 거였어요. 헬기에서 내려다본 자그로스 산맥에 붉은 지형이 보였습니다. 이란군이 쓰러진 채 소총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헬멧에 흠집이 보였습니다. 볼에 난 긁힌 상처까지 보였어요. 턱 아래의 솜털까지 식별이 가능한 화질이었습니다. 우주 궤도 700km 위에서 찍은 영상이 사람의 솜털을 잡아내고 있었어요. 스털링 박사가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태블릿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손이 심하게 떨려서 화면의 글씨를 읽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산 몇백억짜리 장난감 렌즈라고 비웃었던 그 위성이 자기가 수십조 원을 들여 만든 아르고스의 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선명한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스털링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건 불가능해. 이 해상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찍어보낸 압도적인 영상이 거기 있었어요. 스털링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화면이 갈라졌어요. 2026년 최첨단 기술의 정수라던 아르고스의 설계자가 한국의 렌즈 앞에서 자기 장비를 자기 손으로 박살낸 겁니다. 저는 스털링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여유가 없었어요. 콘솔 화면에 새로운 화상 연결이 떴거든요. 백악관 오버오피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아리랑 7호의 영상이 펜타곤을 거쳐 백악관까지 생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의 눈이 스크린에 박혀 있었어요. 델타 포스의 헬멧 캠 영상이 KPS망을 타고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헬기 바닥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의무병이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대는 장면, 오루크가 밀러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백악관 스크린에 흘렀어요. 트럼프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위대하다. 위대한 한국 기술이야. 해링턴 대장이 움직였습니다. 아까까지 헌병을 데리고 작전을 막으려 했던 사람이 천천히 저와 이상민 중령 앞으로 걸어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멈춰서더니 군모를 벗었어요. 오른손을 이마에 가져다 대고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별 4짜리 대장이 한국군 중령에게 경례를 한 겁니다. 이상민 중령이 차렷 자세로 받아쳤어요. 해링턴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오만이 아니라 수치심이었어요. 자국 군인을 죽이려 했던 자신에 대한 수치심, 한국이라는 나라를 깔봤던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해링턴의 눈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오루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어요.
이란 영공 이탈 완료. 반복한다. 이란 영공 이탈. 밀러 대위 생체 신호 안정. 독일 람슈타인 미군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통제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쌈쩌. 어쩌. 누군가 손뼉을 쳤어요. 한 명, 두 명. 통제실에 남아있던 통신 부사관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해링턴 대장도 박수를 쳤습니다. 해링턴 뒤에 서 있던 헌병들도 총을 내리고 손뼉을 부딪혔어요. 그 박수가 누구를 향한 건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대전이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스피커 너머 대전 관제실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서유진 선임이 의자에 앉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박기태 수석이 서유진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최동환 박사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알을 옷소매로 닦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민의 통역이 마지막으로 이어졌습니다. 최동환 센터장이 상황실 요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박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한국어였지만 이상민이 통역하기 전에 저는 그 목소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돌아온다. 62세 노인이 남의 나라 32살짜리 군인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상민 중령이 허벅지 홀스터에서 K5 권총을 꺼냈습니다. 안전장치가 걸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콘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통제실에 남아있는 미군 장교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봤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담담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력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미국의 시스템이 전부 죽어버린 자리에서 한국의 엔지니어 서너 명이 위성 하나로 미합 중국의 영웅을 살려냈으니까요. 콘솔 화면에는 여전히 아리랑 7호의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이란 국경을 넘어 안전공역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었어요. 렌즈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CMG 휠을 한계치 너머로 비틀면서 생긴 흔적이었어요. 한국의 위성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생명을 살린 겁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700km 상공에서 그을음을 달고 궤도를 도는 작은 위성이 그 순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눈이었어요. 헬기가 이란 영공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최종 확인이 떨어진 건 4월 5일 밤 10시 47분이었습니다. 오루크 상사가 무전을 쳤어요. 델타1, 터키 영공 진입. 독일 람슈타인까지 예상 비행시간 3시간 20분. 밀러 대위 활력 징후 안정적. 그 무전을 마지막으로 콘솔 화면의 헬기 항적이 안전 공역 표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등바디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48시간이었습니다. 4월 3일 오후 2시 47분에 시작된 지옥이 4월 5일 밤 10시 47분에 끝난 겁니다. 정확히 48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거든요. 밤 11시 정각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 담화가 시작됐습니다. 통제실의 보조 스크린에 생중계 화면이 떴어요. 트럼프가 책상 앞에 앉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유의 손짓과 함께 첫 마디가 떨어졌어요. 오늘 밤 미합 중국의 영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어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해낸 것은 펜타곤의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우리의 위대한 동맹, 대한민국의 위성 기술과 투혼이 해낸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국의 체면을 내려놓고 한국이 미국의 영웅을 살렸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대전이라는 도시의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자기 나라 위성을 망가뜨릴 위험까지 감수하고 우리 조종사를 구해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미국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통제실에 남아있던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담화가 끝난 직후 이상민 중령의 콘솔에 문서 하나가 수신됐습니다. 이상민이 화면을 읽더니 저를 봤어요. 장군, 미 합참에서 긴급 결제 서류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콘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서의 제목을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전 세계 미군 생존 매뉴얼 개정안, 제1항 위기시 한국 KPS 시스템 즉각 연동, 미합 중국 합참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생존 교범. 첫 번째 조항에
한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박아 넣은 겁니다. GPS가 먹통이 되면 가장 먼저 한국에 연결하라는 뜻이었어요. 미군의 매뉴얼은 20년에 한 번 바뀔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줄을 한국이 차지했어요. 이건 감사 서한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미합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자국 군인의 생명줄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상민이 문서를 스크롤하며 읽었어요. 부속 조항이 있습니다. 미합동 특수전사령부 JSOC 브리핑룸 정중앙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L의 로고 패치를 성조기와 나란히 영구 게시할 것. 즉시 시행. 저는 고개를 돌려 통제실 벽면을 봤습니다. 성조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곧 그 자리에 한국의 로고가 걸릴 거였어요. 미합 중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심장부에 한국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지는 겁니다. 28년 군 생활 동안 그 벽에 성조기 외에 다른 나라의 상징이 걸리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상민 중령을 봤습니다. 이상민은 콘솔 화면을 읽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령 대전 쪽은 어떤 상황인가? 이상민이 스피커 볼륨을 올렸어요. 대전 KLE 관제실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버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요란한 환호는 이미 잦아들어 있었어요. 대신 일상의 소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상민이 통역했어요. 서유진 선임이 남은 믹스커피 봉지를 털어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박기태 수석이 목을 돌리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최동환 센터장은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최동환 박사가 쓰고 있던 것은 심할서였어요. 이상민이 통역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CMG 휠에 과부하가 걸려 위성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최동환 센터장이 그 책임을 지는 심할서를 엑셀로 작성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합 중국의 영웅을 살리고 대통령의 찬사를 받고 미군 매뉴얼의 첫 줄에 자기 나라 이름을 올린 사람이 지금 심할서를 쓰고 있다고요. 위성을 망가뜨린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영웅 대접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어긴 대가를 먼저 치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최동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심할서 한 장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심할서의 운명은 최동환 박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상민이 콘솔에 뜬 새로운 수신 내역을 읽었어요. 한국 상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심할서 반려, 관련 요원 전원 특급 승진 통보. 최동환 박사의 심할서를 상부가 찢어버린 겁니다. 징계는커녕 승진이었어요. 이상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해링턴 대장 명의로 대전 KRE의 최고 등급 감사, 서한과 한미연맹 강화 훈장 발송이 결재됐습니다. 아까 밀러의 머리 위로 폭탄을 떨어뜨리려 했던 그 해링턴이 밀러를 살린 한국에 훈장을 보내는 서류에 서명한 겁니다. 저는 해링턴의 뒷모습을 봤어요. 통제실 구석에 서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등이 아까보다 작아 보였어요. 스피커 너머 대전 관제실의 소리는 점점 잠잠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유진 선임이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고 이상민이 전했어요. 박기태 수석이 뻐근한 목을 좌우로 돌리며 다시 위성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상공 700km를 도는 아리랑 7호의 궤도를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어요. 방금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목을 돌리고 모니터를 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일상의 무게가 달라져 있었어요. 컵라면 냄새와 믹스커피 봉지가 나뒹구는 그 작은 방이 이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곳이 됐으니까요. 독일 람슈타인 미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러 대위가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보고였어요. 오른쪽 경골 복합 골절, 수술 예상 시간 4시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32살짜리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아이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아르고스가 전사자 명단에 올렸던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의 목록으로 돌아온 겁니다. 몇 시간 뒤 람슈타인 병원에서 사진 한 장이 전송돼 왔어요. 밀러가 마취에서 깨어난 뒤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밀러가 아내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아내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밀러가 일한 산골짜기에서 버티는 동안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딸이었습니다. 사진 속 밀러의 얼굴은 멍투성이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요람이 찍혀 있었어요. 요람 위에 작은 깃발 2개가 나란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조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밀러의 피 묻은 전투복에서 떼어낸 작은 태극기 패치 하나. 밀러가 직접 매단 거라고 했어요.
자기 딸이 눈을 뜰 때마다 태극기를 보게 하겠다고요. 자기 목숨을 살린 나라의 깃발을 아이의 첫 번째 기억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화면이 뿌옇게 번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4월 5일 밤 11시 30분, 48시간의 지옥이 완전히 끝난 시각이었습니다. 맥딜 공군기지의 통제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와 이상민 중령만 남아 있었습니다. 꺼졌던 메인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민의 콘솔의 아리랑 7호의 궤도 데이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700km 상공, CMG 휠의 과부하가 걸려 수명이 깎이고 렌즈에 그을음이 묻은 채로 한국의 작은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지구의 어둠을 묵묵히 내려다보며 이상민이 콘솔의 전원을 내리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장군, 대전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상민이 화면을 읽었습니다. 최동환 센터장입니다. 내일 아침에 아리랑 8호 설계 회의가 있소. 먼저 자겠소. 수고했소.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고 난 뒤 첫 마디가 내일 회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동환이라는 사람은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였어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한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상민 중령과 나란히 통제실을 나왔어요. 복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28년 군 생활 동안 저는 미합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장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미국의 등 뒤에 숨지 않고 제 힘으로 빛을 켠 나라가 있었어요. 컵라면과 믹스커피 냄새가 배인 작은 관제실에서 위성을 비틀고 주파수를 꿰매고 좌표를 깎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32살짜리 아버지가 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고 두 나라는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시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하늘 어딘가에서 그을음 묻은 렌즈가 여전히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눈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4월 5일 밤 11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 담화가 시작됐습니다. 통제실의 보조 스크린에 생중계 화면이 떴어요. 트럼프가 책상 앞에 앉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유의 손짓과 함께 첫 마디가 떨어졌어요. 오늘 밤 미합 중국의 영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어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해낸 것은 펜타곤의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우리의 위대한 동맹, 대한민국의 위성 기술과 투혼이 해낸 것입니다. 혈맹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이 미합 중국의 연공을 살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국의 체면을 내려놓고 한국이 미국의 영웅을 살렸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대전이라는 도시의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자기 나라 위성을 망가뜨릴 위험까지 감수하고 우리 조종사를 구해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미국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통제실에 남아있던 장교 몇몇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담화가 끝난 직후 이상민 중령의 콘솔에 문서 하나가 수신됐습니다. 이상민이 화면을 읽더니 저를 봤어요. 장군, 미 합참에서 긴급 결제 서류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콘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서의 제목을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전 세계 미군 생존 매뉴얼 개정안, 제1항 위기 시 한국 KPS 시스템 즉각 연동, 미합 중국 합참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생존 교범, 첫 번째 조항에 한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박아 넣은 겁니다. GPS가 먹통이 되면 가장 먼저 한국에 연결하라는 뜻이었어요. 미군의 매뉴얼은 20년에 한 번 바뀔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줄을 한국이 차지했어요. 감사 서한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미합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자국 군인의 생명줄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상민이 문서를 스크롤하며 읽었어요. 부속 조항이 있습니다. 미 합동특수전사령부 JSOC 브리핑룸 정중앙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리의 로고 패치를 성조기와 나란히 영구 게시할 것. 즉시 시행! 저는 고개를 돌려 통제실 벽면을 봤습니다. 성조기가 걸려 있었어요. 이 통제실이 아니라 버지니아 JSOC 본부의 이야기였지만
그 벽에 성조기 외에 다른 나라의 상징이 걸리게 되는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미합 중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심장부에 한국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지는 거였어요. 이상민이 문서 아래쪽을 읽더니 덧붙였습니다. 해링턴 대장 명의로 대전 KARE의 최고 등급 감사 서한과 한미연맹 강화 훈장 발송이 결재됐습니다. 아까 밀러의 머리 위로 폭탄을 떨어뜨리려 했던 해링턴이 밀러를 살린 한국에 훈장을 보내는 서류에 서명한 겁니다. 저는 해링턴의 뒷모습을 봤어요. 통제실 구석에 서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등이 아까보다 작아 보였어요. 스피커 너머 대전 관제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의 환호성은 이미 잦아들어 있었어요. 일상의 소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상민이 통역했어요. 서유진 선임이 남은 믹스커피 봉지를 털어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박기태 수석이 목을 좌우로 돌리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방금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목을 돌리고, 모니터를 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일상의 무게가 달라져 있었어요. 컵라면 냄새와 믹스커피 봉지가 나뒹구는 그 작은 방이 이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곳이 됐으니까요.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최동환 센터장이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는지 이상민이 확인하더니 저를 봤어요. 아리랑 7호의 CMG 휠에 과부하가 걸려 위성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최동환 센터장이 그 책임을 지는 심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미합 중국의 영웅을 살리고 대통령의 찬사를 받고 미군 매뉴얼의 첫 줄에 자기 나라 이름을 올린 사람이 심할서를 쓰고 있다고요. 위성을 망가뜨린 책임을 먼저 지겠다는 거였습니다. 영웅 대접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어긴 대가를 스스로 치르려는 거였어요. 최동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심할서 한 장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할서의 운명은 최동환 박사의 예상과 달랐어요. 이상민이 콘솔에 뜬 새로운 수신 내역을 읽었습니다. 한국 상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심할서 반려, 관련 요원 전원 특급 승진 통보. 최동환 박사의 심할서를 상부가 찢어버린 겁니다. 징계는커녕 승진이었어요. 저는 스피커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래야 마땅한 일이었어요. 11시 20분 독일 람슈타인 미군 병원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밀러 대위가 수술실에서 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른쪽 경골에 티타늄 핀 4개가 박혔고 재활에 6달이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밀러가 마취에서 깨어났다는 이야기도 함께 왔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전송돼 왔습니다. 밀러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멍투성이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옆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품에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밀러가 일한 산골짜기에서 버티는 동안 아이가 태어난 거였습니다. 딸이었어요. 밀러가 아내와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요람이 찍혀 있었어요. 요람 위에 작은 깃발 2개가 나란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조기 하나, 그 옆에 밀러의 피 묻은 전투복에서 떼어낸 작은 태극기 패치 하나. 밀러가 직접 매단 거라고 했어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밀러 자신의 피였어요. 세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의 무게가 이 깃발에 담겨 있다고. 딸이 눈을 뜰 때마다 이 깃발을 보게 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화면이 뿌옇게 번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상민 중령이 그런 저를 보지 않는 척 해줬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로는 부족했으니까요. 11시 25분 스털링 박사가 통제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스털링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정밀 축소 모형이었어요. 어디서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스털링이 그걸 자기 콘솔 옆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 태블릿을 박살냈던 그 손이 한국 위성의 모형을 어루만지듯 내려놓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것의 가치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11시 30분이 됐습니다. 48시간의 지옥이 완전히 끝나는 시각이었어요. 통제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저와 이상민 중령, 그리고 자리를 떠나지 않는 스털링 박사만 남아 있었어요. 꺼졌던 메인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민의 콘솔에 아리랑 7호의 궤도 데이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700km 상공, CMG 휠에 과부하가 걸려 수명이 깎이고 렌즈에 그을음이 묻은 채로 한국의 작은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상민이 콘솔에 전원을 내리기 전에 한마디 했어요.
장군, 대전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민이 화면을 읽었어요. 최동환 센터장입니다. 내일 아침에 아리랑 8호 설계 회의가 있소. 먼저 자겠소. 수고했소. 세상을 뒤집어 놓고 나서 첫 마디가 내일 회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최동환이라는 사람은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이상민 중령과 나란히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8년 군 생활 동안 저는 미합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장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미국의 등 뒤에 숨지 않고 제 힘으로 빛을 켠 나라가 있었어요. 컵라면과 믹스커피 냄새가 배인 작은 관제실에서 위성을 비틀고 주파수를 꿰매고 좌표를 깎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32살짜리 아버지가 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고 두 나라는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시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하늘 어딘가에서 렌즈의 훈장 같은 그을음이 남은 아리랑 7호가 오늘도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전 세계의 어둠을 묵묵히 내려다보며 그리고 독일의 어느 병원 요람 위에서 성조기 옆에 나란히 걸린 피 묻은 태극기가 갓 태어난 아이의 첫 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포기한 생명을 한국의 땀방울이 기어코 살려낸 가장 완벽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유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